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0분 뒤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죠? 대부분은 겁에 질리거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완전히 체념한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8년 중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을 앞둔 여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막 감격에 겨운 미소를 지으면서 교도관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렇게 그녀는 행복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로부터 2년 전인 2006년 9월 30일 저녁 6시쯤 중국 허난성 신정시 한 공터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신고를 한 덕분에 불길은 크게 번지기 전에 진압이 되었어요. 하지만 차는 대부분 타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영상 속 차량의 운전석에 20대 젊은 여성이 앉아 있고요. 또 조수석에는 그보다 앳된 남성이 타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옷가지와 망치, 칼을 차에 막 던진 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걸 확인한 후에야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고요. 실제로 차에는 그들이 남긴 칼, 망치와 함께 새카맣게 타버린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 살인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화를 일으킨 거죠. 신속히 부검을 해본 결과 피해자는 둔기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과 심장, 복부에 수많은 자상이 있는데 특히나 목은 거의 잘려나갈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결정적인 사인은 심장에 찔린 상흔이었고요. 불에 탄 지갑 안에서 그의 신분증이 발견되면서 신원은 빠르게 확인됩니다. 누구였냐? 피해자는 43살의 팡웨이 자오라는 남성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하버드와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한 엄청난 엘리트 외과 의사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정저우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분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실수할 것 같아서 별칭 자오로 부르려 합니다. 경찰이 주변 현장을 면밀히 수색해 보니까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 가방 다 그대로예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럼 머리를 막 가격하고 그렇게 수많은 자상을 남긴 이 오버킬을 토대로 분노와 원한에 의한 보복 살인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좀 살펴보니까 2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과 반복된 외도였죠. 어찌 보면 이게 강력한 살해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전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그의 직업에 주목했습니다. 병원 교수이면서 동시에 그는 인사부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인사부장이 뭐예요? 직원들의 승진, 해고, 또 급여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또 그렇다면 동시에 직장에서 원한을 살 수 있는 위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좀 더 병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예상보다 수월하게 용의자가 특정됩니다. 한 직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인 저녁 5시쯤 자오가 전에 일했던 비서 23살 거상과 격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직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소근댔죠. 근데요, 그 두 사람 좀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봐요. 정확히는 섹스 파트너요. 맨날 붙어 다니고 하여간 분위기 이상했어요. 즉각 전 비서였다는 거상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추적이 시작됩니다. 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난성 전역의 경찰서 또 기차역에 사진이 쫘라락 다 배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저우역에서 긴급 전보가 도착합니다. 거상과 어떤 남성이 함께 역에 모습을 드러냈대요.
경찰은 아예 기차역에다가 기차 출발하는 거 막아달라고 요청까지 한 뒤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상과 함께 있던 공범까지 이들 모두 체포하게 됩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18살 왕쯔젠인데 거상의 남자친구더라고요. 앞서 CCTV 속에 등장한 바로 두 사람이죠. 체포 직후 둘은 담담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의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쩐지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듯 했어요. 어떤 사연일까요? 우선 거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그녀는 굉장히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조금 오버하자면 걸음마를 떼자마자 농장 일을 도와야 했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러려면 대학에 가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리게 되죠. 농장 일을 끝내고 와서도 정말 매일매일 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머리가 꽤 좋았고요. 훌륭한 성적을 잘 유지한 결과 의학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합니다.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졸업을 한 후 빨리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벌면 곧 숨막히는 가난에서도 해방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22살이 됐을 때 취업 시장에서 의도치 않게 계속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간호사는 사실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자신의 졸업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정저우 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간호사 면접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고상은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면접에 들어갔죠. 아니 근데 면접 당일날 이걸 어쩌죠? 저희 간호사 인력은 이미 충원이 됐는데 근데 대신에요. 인사부에서 인력이 한 명 필요한데 그쪽에서라도 일해 보시겠어요? 사실 자기는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사무직? 이게 좀 내키지 않았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한번 들어간 이상 내가 업무만 잘하면 정식 간호사로도 채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사무직을 시작한 거상, 그녀의 직속 상관이 바로 팡웨이 자오였습니다. 일단 그녀는 사무직이 처음이에요. 모든 게 서툴죠. 관련 업무 능력도 부족하고 문서 작업조차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오가 그녀를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업무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게다가 그녀의 월급이 자신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선물로 받은 상품권이나 이런저런 물건들도 아낌없이 나눠주고요. 참 좋은 상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죠. 어느 날 문득 동료들의 이제 월급을 알게 됐는데 자기 월급이 이들보다 2배 이상 적은 거예요. 내가 신입이라 그런가 싶었죠. 근데 몇 달이 지나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 나만 적게 받지? 이런 이제 의심이 쌓여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녀 자리가 애초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정식 시험으로 이제 채용된 직원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월급이 낮은 건 물론이고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가 하루빨리 정규직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험, 면접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었죠. 부서 내부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직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권한은 인사부장인 상관 자오에게 있었습니다. 거상은 그에게 여러 차례 자기 정규직 전환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평소에 잘 챙겨주던 친절한 상사라 흔쾌히 도와주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녀의 약점을 알게 된 후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상, 오늘 퇴근하고 둘이서 술 한잔 어때? 주말에 뭐해? 같이 시간 좀 보내면 어떨까? 영리한 거상은 단번에 그의 의도를 알아채요. 가벼운 섹스 파트너를 원하는 거죠. 거상은 너무 황당했고 그깟 정규직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없다. 접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26일 자오는 자신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사부 직원들을 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회식을 즐겁게 했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술을 엄청 주문하더라고요. 다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와중에 이제 거상은 좀 불편했습니다. 자기는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막 거절을 하고 있는데 제 상사인 자오가 좋은 날인데 좀 마셔라 술을 권했고 동료들도 눈치를 줍니다. 결국 그녀는 연거푸 잔을 비우게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집에 좀 데려다 줘야겠다. 이런 상사의 말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근데 거상은 너무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곳은 자오의 아파트였습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하반신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전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는데요. 거상은 원치 않는 성관계, 성폭행이죠. 그걸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오의 반응이 너무도 소름 돋아요. 근데 너 내가 어제 영상으로 다 찍어둔 건 기억 안 나지? 그녀가 폭로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을 촬영해 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너무도 교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정규직 전환? 그건 내가 도와줄게. 또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겠다고 말해요. 이때 제시한 돈이 거상이 1년간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할 정도로 꽤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협박과 회유에 거상은 입을 다물기로 했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오의 비밀 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자오에게서 받는 특혜가 꽤 상당했어요. 자신의 차와 신용카드를 주면서 자유롭게 쓰래요. 또 자기 집에서도 이제 머물라면서 열쇠도 건네주고요. 물론 매일 밤 해야 하는 잠자리는 고역이었지만 거상은 점차 그 물질적인 편안함과 혜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매일 일 끝나고 데이트는 일상이었고요. 병원에서도 입을 맞추는 일이 잦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막 쉬쉬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오가 인사부장이라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의 관계가 급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상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오는 그냥 가볍게 만나서 성관계나 하고 즐기는 건 참 좋은데 애가 생겨? 그것도 저렇게 가난하고 무능력한 애랑?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간호사 면접을 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인사부에서 아예 내보낼 생각인 거죠. 동시에 너는 미혼 여성인데 임신까지 한 게 알려지면 너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강요했죠. 결국 거상은 아이를 지웠고 면접에 합격하면서 병동 간호사로 배치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듯해요. 어거지로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죠. 알고 보니 이번 일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더라고요. 와, 열받아. 분노에 차올라서 자오의 오피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아주 뻔뻔했어요. 얘야 생각해봐. 넌 경력도 없고 학벌도 낮은데 너 같은 걸 정규직? 우리 병원이 만만해? 간호사 시켜준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그제서야 거상은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허무함과 후회가 밀려왔죠. 그리고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희망이 안 보였고요. 끝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요. 그녀가 이때 현실을 회피하면서 빠져든 게 인터넷 채팅이었습니다. 그나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만난 게 18살 앞서 등장한 왕치젠이었습니다. 왕치젠도 어려서부터 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인 고립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다 보니 좀 감정 표현에 서툴고 또 내성적이었고요. 다소 극단적인 성향도 있었죠. 그에게 거상은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점차 그녀에게 맹목적으로 빠져들더니 어느새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했죠. 한편 거상은 그동안 자기 몸만 원했던 이 교활한 전남친과 너무 다르게 이렇게 순수하고 아낌없는 애정을 자기한테 쏟는 왕치젠에게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요. 거의 매일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요. 동시에 병원에서 일상은 더 힘들어졌죠. 좌우와의 관계가 틀어졌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낙하산이란 소문이 났고요. 거상은 또 냉대, 홀대를 막 참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던 와중인데 세상에나 아무런 예고 없이 거상은 또 병원에서 해고됩니다. 이게 뭐 비정규직이니까 그냥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배신감에 치를 떨던 거상이 이 모든 사정을 남자친구 왕치젠에게 털어놓아요. 그 또한 다소 어리고 또 감정 표현도 서툴고 극단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막 분노를 하면서 끝내 두 사람이 복수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살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죠. 9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거상은 자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그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자오는 코웃음을 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자 몇 분 뒤 거상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로 자오 이 나쁜 새끼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자오는 와, 이 여자 완전 돌았네 하면서 일단 나갔고 달래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요. 이때 거상은 계획해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이야기할 게 좀 많지? 잠깐 차에 타. 내가 당신 차 운전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 타고 나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내 사촌 동생도 같이 탈 거야.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오가 조수석에 탔고 뒤이어 왕찌젠이 뒷좌석으로 올라탑니다. 거상은 바로 차를 몰고 미리 봐둔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요. 곧이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어요. 3일 안에 자신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라는 그거요. 그거 하나요. 하지만 자오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그녀를 비웃습니다. 바로 이때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왕쯔젠이 자오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사촌동생 애잖아요. 그러니까 자오가 뭐야 이 어린애는 그러면서 야 죽여봐 니들이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또 화가 난 거상이 준비해둔 망치를 들더니 말릴 새도 없이 그냥 그 분노를 가득 모아서 머리를 막 내리쳤죠. 또 이 분위기에 동요된 왕쯔젠도 그냥 목에 대고 있던 칼로 목을 그대로 그어버렸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 공격을 하던 와중에 저쪽에서 택시 한 대가 슥 지나갑니다. 자오가 이때다 싶어서 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쳐요. 택시 쪽으로요. 근데 택시 기사도 이걸 봤어요. 차를 좀 멈췄죠? 보니까 저쪽에서 막 머리에 피투성이가 된 남성과 그 뒤에 망치와 칼을 들고 남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놀래서 문을 바로 잠그고 그곳을 그냥 벗어나 버려요. 그렇게 도주에 실패한 자오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져 버렸고요. 거상과 남친이 그를 질질 끌고 다시 차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로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버렸죠. 그렇게 증오하던 그 남자를 죽이는 순간 거상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체포 후에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왕찌제는 그냥 자기한테 속아 넘어간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 때문에 이 범행에 같이 한 거다 라면서 나한테만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공모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건 변하지 않잖아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거상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왕치제는 살려달라고 수백 번 외쳐요. 항소하고 청원서 쓰고. 하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2008년 사형 집행 당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상의 마지막 소원은 왕치제한테 제발 선처를 베풀어 달라. 계속적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상의 사형이 집행되기 30분 전에 갑자기 왕찌덴의 형이 감형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항소심에서 사형 집행 2년 유예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만 시행이 되는데 초범일 경우에만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면 사형수일지라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찌젠이 아무래도 18살이었고 또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거상은 왕찌젠이 목숨만은 건졌다는 그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처형대로 올라갔죠. 그녀가 마지막에 지은 그 웃음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녀는 그렇게 사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 거상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도 직장에서 저런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요. 반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그 자체, 그게 거상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병원 진단을 받지 않아서 증거가 없어요. 또한 두 사람의 문자 내역에서도 약간의 그 스폰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걸리는 문제고요. 심지어 임신을 했거나 낙태를 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의료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세상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첫 시작은 성폭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상은 그가 주는 돈과 혜택,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가를 바랬고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몇 번이나 그걸 뿌리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낮 3시 30분 중국 충칭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낮에 쿵 하고 난데없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그렇게 확인된 현장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파트 화단 바닥에 2살짜리 여자아이와 1살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려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서둘러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두 아이들의 아버지 장보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죠. 아버지가 설명하길 자기가 잠깐 낮잠에 든 사이에 두 아이가 실수로 추락을 한 것 같다며 크게 자책을 해요. 당시 그의 모습은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잠옷 차림 그대로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계단을 달려내려왔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이웃들이 혹시 아이들이 더 다칠까봐 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고요. 천만다행으로 다른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끌어안고 구급차에 올랐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병원에 도착해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친엄마 천메이린이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아이 모두를 잃었으니까요. 사실 이들 부부는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그중에 큰딸은 엄마가 데려갔고 둘째 아들은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키우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혼한 후에 엄마는 보란 듯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막 마친 상태였죠. 그러던 차에 전 남편 장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싶대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정말 잠시 맡겼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잃고 엄마 천메이리는 전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병원에서 마주한 장보의 태도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이게 사고긴 했지만 오히려 그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자고 있었다. 애들이 창가에 올라가서 놀 줄, 그리고 추락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변명만 하는 거죠. 엄마는 천불이 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장보는 경찰에서 역시 같은 진술을 해요. 졸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본 경찰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이는 겨우 만 2살이에요. 작은아이도 만 1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얘들이 올라간 창문 난간은 성인의 허리, 그러니까 약 1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 창문을 타고 넘어갔다? 더 조사해보니까 창문 턱에 아이들의 발자국이나 지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각 의심의 눈초리는 사건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장보에게 향했어요.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장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아니 내가 왜 목숨보다 귀중한 내 자식들을 해치겠냐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천메이리는 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녀는 왜 친아빠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 천메이리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장보와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매우 달라요. 천메이리는 유복한 도시집안 출신인데 장보는 그와 반대로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는 천메이린 집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이후에 열성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그 구애에 결국 여자가 마음을 뺏긴 거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17년 8월 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큰딸을 낳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편 그렇게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장보는 그 조금 유복한 처가댁의 지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운영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점점 요구가 많아졌고 거기에 처가댁도 지쳐갔죠. 그러다 장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뜸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요. 그의 눈앞에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또 다른 부자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청천. 평소 SNS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잘 공유하는 나름의 좀 소규모 인플루언서인데요. 얼굴도 예쁘고 또 막 부자인 거 공유하면서 자랑하고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됐죠. 장보도 사실 SNS를 통해서 그녀를 알게 된 건데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예청천한테 댓글 달고 어필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DM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둘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아내 천메이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쭉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남편을 종종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냐.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악담이었습니다. 장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한테 너무 질렸다. 더 이상 1분 1초 보내는 게 난 아까울 정도야. 너가 너무 징그러워.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너무도 냉혹하게 그녀를 밀어냈죠.
그 사이에 장보는 예청천과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청천은 그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예요. 비밀은 머지않아 탄로가 났고 장보는 사실 끝까지 이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을 막 하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만 하면 다시 예청천과 결혼을 하는데 뭐 문제없게 꼴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혼 전적과 또 애 둘까지 딸려 있지만 뭐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싶었나 봐요. 근데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예청천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반응이 꽤 의외였어요. 너 유부남이야?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청천은 어릴 때부터 워낙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좌절이나 위기 같은 걸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건 뭐든지 돈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 이 남자 좋아. 근데 유부남? 그럼 네가 이혼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거만한 태도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 하지만 장보 입장에선 와 이거 웬 떡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천메일인과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도 왜 엄마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경찰 또한 이 전후 상황을 알게 되고는 장보를 재차 소환했어요. 그리고 애인에 대해서, 애인 예청천에 관해서도 물었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런 관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장보는 예청천 이름만 꺼내도 막 발끈해요. 너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녀를 모른다. 그녀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댑니다. 아니 분명 내용 관계 맞잖아요. 실제로 장보 휴대폰 이것만 딱 열어봐도 최근까지 그녀와 다정하게 나눈 대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지? 경찰은 휴대폰을 아예 압수했고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끔찍하고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 전인 2020년 2월. 장보는 막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예청천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보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물론 6살까지만 키운다 이게 조건이긴 했는데 예청천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원했지 그 딸린 애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짐이야 짐. 동시에 예청천의 부모 또한 장보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긴 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아이가 있다? 절대 결혼을 허락할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보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든 이혼 판결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맡게 된 장보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이때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연녀 예청천이 슬쩍 떠보게 됩니다. 자기, 그냥 애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보는 그 길만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위챗을 통해 범행을 공모합니다. 애들 이렇게 죽일까? 아니야 저렇게 죽일까? 그거 너무 위험한가? 이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나온 결론은 사고인 척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자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 남겨진 대화를 보면요. 예청천이 장보를 막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언제 죽일 거냐? 빨리 마음을 먹어라. 근데 이 남자가 망설이니까 그녀는 결국 너 이럴 거면 우리 관계 다 정리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초강수를 두게 되죠. 3개월 정도 지나고 9월 중순에 장보가 부자 여자 놓치기 싫잖아요. 다시 연락을 하면서 둘은 재결합하게 되는데 여전히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은 유효했죠. 그렇게 10월 25일 D-Day가 되었습니다. 장보는 전처 천메일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큰딸한테 오랜만에 옷 좀 사주려고. 그래서 큰딸만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잖아요. 큰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딸이 왔죠? 근데 예상과 달리 친엄마 천메일인이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딸과 함께 여기 머무는 거예요. 당황한 장보는 내연녀한테 막 빠르게 위챗을 보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때 예청천이 그러면 딸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너는 집에 가라고 그렇게 시켜. 결국 이날 밤 장보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와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인 11월 1일 또 전처한테 나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집에 좀 데려와라. 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들하고도 같이 놀게 하자 한 거예요. 왔는데 또 이날따라 마침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게 다음 날인 11월 2일 하필 그날 오후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깐 좀 외출을 하겠다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장보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3시 30분 두 아이들이 침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이들의 다리를 각각 한 손으로 붙잡고는 창문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장보는 15층 창가에서 창문을 환하게 열고 그대로 두 아이들을 던져버립니다.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고요. 장보는 애써 감정을 다스리고는 울부짖으면서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앞서 그 영상에 찍힌 모습들 있죠. 막 자책하고 오열하고 그거 완전 가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말이 드러난 후 경찰은 장보와 예청천 두 사람의 위챗 기록을 낱낱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범죄를 모의했는지 다 파악하게 돼요.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인 11월 10일 두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었고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장보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두 아이들의 다리 잡고 동시에 던졌다라고 자백했거든요. 또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창가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닌 장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지난 진술 모조리 뒤집고 그건 다 내가 경찰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위챗에 이미 두 사람이 범행 모의한 거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변호사가 말을 하길 애초에 경찰이 그 채팅 기록을 수집할 때 불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쓸 수 없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이야 방구야.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그때에 압수에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서명을 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죠. 그렇게 법정에선 장보에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채팅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삭제하고 포렌식 통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가 말문이 막혔는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결국 그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제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증스럽죠? 뭔가 약간 동정표를 구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 내연녀 예청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장보가 나눈 채팅은 모두 장난일 뿐이었고 절대로 결코 실행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관해요. 자기는 장보한테 속았고 나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건 또 아니지 않냐.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나 재판 휴정을 요청하거든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재판장이
더 이상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결국 12월 28일 두 사람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예청천은 두 아이를 죽일 의도로 계속해서 살인을 부추긴 죄, 또 장보는 아비로서 직접 친자녀를 살해한 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둘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 제기했거든요. 기각되고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법원은 이들의 동기와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또 사회적 영향이 극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24년 1월 31일에 장보와 예청천의 사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두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 천메이링. 그녀는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충칭의 한 사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이때 그녀가 죽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은 얘들아, 이제 안심해. 어쩌면 그녀는 범인들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후회 속에 사는 듯합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친아버지의 눈먼 욕망과 내연녀의 부추김에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두 아이들. 현재 있는 그곳에서 남아 고통 없이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